사람은 책을 만들고 책은 사람을 만든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 명언에 딱 맞는 주인공이 있습니다. 평생 책을 읽고 책을 쓰고 또 책이 주는 즐거움을 남과 함께 나누는 인생을 살았다고 합니다. 스스로의 인생을 산 넘고 물 건넜다라고 말할 만큼 지나간 세월이 녹록지만은 않았다고 하는데요. 오늘의 주인공은 어떤 인생을 살았을지, 어떤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을지 지금 만나러 갑니다. 요즘 정말 책 읽기 좋고 시 읽기 행복한 계절입니다. 경주의 아름다움을 한껏 담은 문학관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독리모걸 문학관 장윤익 관장님과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장윤익입니다. 예, 우리 톡톡동의 시청자분들께 다시 한번 정식으로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만나서 반갑고요. 앞으로 독리모걸 문학관을 많이 사랑해 주세요. 이 문학 박사시다 보니까 조금 문학적인 표현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다소 이렇게 순수하고 수줍은 모습으로 인사를 하셨습니다. 예. 사실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안다고 봐야 되는데 아직도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개관한 지는 얼마나 됐고 어떤 곳인지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2006년 3월 24일 날 개관을 했으니까 이게 한 9년이 됩니다. 그리고 김동리 박목월 선생님을 함께 모신 이 문학관인데, 김동리 선생, 박목월 선생님은 중학교 때 만나서 문학 공부도 같이 하고 또 문학의 노선도 같고 돌아가실 때까지 너무 친한 친구였습니다. 그래서 돌아가셔서도 두 분이 만나시라고 이렇게 독리모걸 문학관을 만들었습니다. 아무래도 저희가 교과서에서부터도 많이 배웠고요. 우리나라 경주를 넘어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양대 산맥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김동리 작가 그리고 박목월 시인 사실 간단히 소개하기는 어렵지만 좀 간단하게 좀 이 두 분에 대해서 소개하자면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네, 김동리 선생님은 이 경주가 낳은, 이 한국이 낳은 세계적인 작가입니다. 김동리 선생님의 그 작품 무녀도를 중편소설로 개작한 을화라고 하는 작품이 1982년 이 국제표현한국본부에서 노벨문학상으로 추천했습니다. 그 해에 김동리 선생님의 을화가 최종 심의까지 올라서 거의 노벨문학상을 받을 뻔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김동리 선생님은 세계적인 작가라고 말할 수 있고요. 박목월 선생님은 이 송아지, 얼룩송아지로부터 동요를 많이 창작해서 어린이들하고 너무 친하고 또 윤사월, 나그네, 청노루 이런 작품들을 통해서 우리 국민들에게 널리 알려져 있고, 박목월 선생님의 시가 또 가곡으로 작곡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부르고 있기 때문에 박목월 선생님은 국민시인이라고 합니다. 이런 점에서 김동리 선생, 박목월 선생님은 우리 한국의 우뚝 솟은 소설과 시의 두 산맥이라고 이렇게 부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좋은 문학의 향기를 타고 장윤익 관장님의 인생을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윤익 관장님의 인생을 담은 첫 번째 키워드를 공개합니다. 자, 첫 번째 키워드가 강의는 내 운명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초등학교 교사 지내셨죠. 이어서 중학교, 고등학교, 그리고 대학 교수의 총장까지, 심지어
학원 강사까지도 지내셨어요. 굉장히 강의란 강의는 교표는 다 잡아보셨다고 보면 되겠죠? 선생이라는 이름 붙인 거는 다 예. 해봤습니다. 유치원 선생 빼고는요. 예. 아무래도 그 처음 초등학교 교사로 부임하셨을 때도 굉장히 젊으셨던 거로 기억을 합니다. 예, 몇 그렇습니다. 살 때였죠? 19살입니다. 야, 19살 때. 혹시 처음 부임하셨던 학교가 어느 학교인지 기억나시나요? 경주의 그 박달 초등학교입니다. 박달 초등학교. 지금은 없어졌죠. 예. 그러면은 학생도 어리고 선생님도 어린 나이였어요. 그때의 기억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어떤 생각나는 우리 뭐 제자라든지 뭐 일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있을까요? 제일 처음 나가서는 2학년을 담임하다가 예. 또 방학을 마치고는 6학년 담임을 했어요. 6학년에 보니까 나보다 3살 어린 학생이 한 2명 있었어요. 선생이나 학생이나 뭐 차별이 없는 것이 됐는데, 그래서 학생들하고 선생하고 너무 가까운 이런 사이가 되어버렸고, 또 첫 번째 발령이기 때문에 이 박달 초등학교를 떠나면서 굉장히 많이 울었습니다. 그래서 그 학생들이 늘 기억나고 했는데, 나중 내가 총장으로 경주대학교로 다시 돌아왔을 때 그 학생들이 찾아왔어요. 그 중에 한 학생은 내보다 3살 어린 학생이었는데, 초등학교 졸업하고 그 마을에서 농사를 짓는 그런 학생인데, 쌀을 한 반가마니 이렇게 가져와서 자기가 친히 농사 지은 거니까 선생님께 드리는 겁니다 하고 찾아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아직도 순수한 그리고 옛 선생을 오래전의 선생인데 찾아와서 하는 이런 또 제자들도 있구나 하는 그런 느낌을 가졌습니다. 제가 이 회고록을 한번 쭉 읽어보니까 굉장히 재미있었던 것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붙인 가제는 이 부제가 있습니다. 이번 키워드에. 그 남자의 이중 생활입니다. 예. 학생과 그리고 선생님을 왔다 갔다 하셨더라고요. 낮에는 이제 선생님 생활을 하시고 저녁 때 되면은 다시 학생으로 돌아가시고 사실은 그런 안정적인 생활들을 꾸준히 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이렇게 배움을 멈추지 않으셨어요. 특별히 그러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늘 저는 이제 부족하다고 이런 느낌을 가지기 때문에 대학도 가게 되었고, 대구 신암초등학교에 있으면서 청구대학 야간부 다니면서 열심히 이 공부를 하고 또 시도 쓰고, 또 대학 4학년 때는 주의와 합해가지고 학예부장을 했습니다. 그 대학에서 그렇게 한 것이 아마 성적도 괜찮고 하니까 대학에서 추천을 해서 대학 부속 청구고등학교로 교사로 가게 됐죠. 아무래도 이 강단에만 서시면 힘이 나시는 것 같고요. 또 강연하실 때 가장 또 힘이 나시는 것 같아요. 저에게나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시청자분들께 수업을 하신다면 요즘에는 어떤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으세요? 아무래도 이 알찬 어떤 내용을 가지고 또 학생들에게 충분히 준비한 내용, 이런 걸 가지고 학생들에게 가르치면 학생들이 공감하고 응전들이 따라온다. 그리고 그 선생에게 항상 고맙다는 생각을 가진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저는 이제 강의를 계속해서 했습니다. 예. 강의 주제는 시간을 낭비하지 말자로 예. 정하면 될 것 같네요. 예, 그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준비하고 있으면 기회가 온다. 예. 준비하고 있으면 기회가 온다. 좋습니다. 끊임없이 배우고 노력해온 공부의 신 장윤익 관장님의 두 번째 키워드를 공개합니다. 자, 두 번째 키워드가 글로벌 인재십니다. 다양한 외국어의 전문성, 거기에 창의성까지 고루 갖춘 이 글로벌 리더가 분명한 건 맞습니다. 특히 이
언어에 있어서 굉장히 글로벌하다고 들었습니다. 불어를 또 이렇게 능통하시게 구사하신다고 들었거든요. 저하고 오늘 첫 만남인데 저희 첫 느낌이나 이 만남에 대해서 제가 불어로 한번 이렇게 여쭤봐도 될까요? 네. 꼬망달래부 부트레 엑설랑. 이게 죄송하지만 무슨 뜻인가요? 예. 안녕하세요. 당신 매우 훌륭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가 아는 불어라고는 그 메르시 메르시 버그, 네. 예, 메르치 볶음입니다. 예. 그 교환 교수를 통해서 1년 반 동안 이제 프랑스에 계셨잖아요. 그곳에서 이제 인생의 목표를 갖게 되었다고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곳에 있는 많은 문학관들을 보면서 이 문학관 건립에 대한 생각을 그때부터 하셨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된 건가요? 예, 이제 프랑스에 있으면서 이제 그 문학관을 여러 군데 많이 가봤습니다. 그중에 이제 프랑스 내에 있는 발자크 문학관, 빅톨 위고 문학관, 물론 이제 모네 기념관도 가봤고 안내 일기를 쓴 그 네덜란드 이제 사강도 전부 다 가보면서 제가 느낀 것은 세계 많은 사람들이 문학관에 와가지고 감탄을 하기 때문에 그 문화의 척도를 바로 문학관에다가 주더라고요. 문학관에다가. 그래서 그때 경주에도 동리나 모글 같은 훌륭한 소설가와 시인이 있는데 이런 분들도 문학관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것을 당시로 봐서는 그냥 막연히 그런 것이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을 가지게 되었죠. 어떤 점이 마음을 때리던가요? 이제 많은 사람들이 문학관 이제 그 관람을 오면서 그 사람들이 전부 다 세계 각 나라에서 오는 관람객들이 예. 감탄을 하는 것이 역시 문화는 이 문학을 통해서 이 문학관을 보면서 그 나라 문화의 수준을 척도하는 것 같은 이런 제가 느낌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점에 있어서 문학관이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세계를 알리는 하나의 중요한 이 장소가 되는 것이다. 그때 그런 것을 아주 강렬하게 느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시절부터 이제 생각을 하고 계시다가 수십 년이 지나고 나서 이제 독립어걸 문학관을 지으셨어요. 이게 만드시면서 가장 심혈을 기울였던 부분, 중심으로 뒀던 부분이 있다면 이 문학관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보통 일반적으로 문학관이라고 생각하면 이 작가의 유품, 그 작품 이것을 전시하는 것으로서 일반적으로 생각하는데 저는 꼭 문학관이 그것만 아니다. 물론 이 작가의 유품이나 작품을 전시해서 관람시키는 것도 중요한 하나의 기능이지만은 그 기능 이상으로 이 문학관을 통해서 여러 가지 교육 기능이 중요하다. 이 문해 진흥 기능이 중요하다. 또 홍보 기능이 중요하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독립모골 음악회를 통해 가지고 독립 선생, 모골 선생님의 시를 갖다가 일반에 대중화하는 것도 중요한 기능이다. 심포지엄을 통해서 알린다. 그리고 또 찾아가는 시 낭송을 통해서 문학의 소외지대에 알리는 거다. 중요한 거다. 그래서 이제 문해의 진흥을 해야 되고 경주는 향가의 그 발생지입니다. 김시섭의 금오신화를 통해서 한국 소설이 제일 처음 창작된 곳입니다. 그런 곳이기 때문에 한국 문학의 본향입니다. 이 본향인 경주가 세계로 나아가는 글로벌 시대에 있어서 이 독립모골 문학관은 경주 시민 문학관만이 아닌 도민의 문학관이요, 국민의 문학관이요. 나아가서 세계인의 문학관이 되어서 세계로 향한 르네상스가 되는 그런 기능을 가지는 것이 바로 문학관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요즘 많은 문학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현실적인 벽에 부딪히는 문학관들이 굉장히 많은데 지역민들하고 밀착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모범적인 문학관이라는 수식어가 받고 또 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문학관이 되지 않았나 싶은데요. 또 한 가지 궁금한 건 또 우리 김동리 선생님의 문여도가 이 터키에서 대학 교재로 쓰인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예, 예. 그 부분은 어떻게 된 이야기인가요? 그거는 우리 독립모골 그 문학관하고 이 경주시, 경상북도, 이스탄불시가 이제 공동으로 이제 주최하고 우리가 주관하는 이런 것이 이스탄불에서 한터문학 심포지움이 열렸습니다. 이 심포지움이 열릴 때 우리가 번역을 해가지고 문여도를 번역해서 가지고 갔는데 그때는 그냥 뭐 교재에 쓴다고는 생각하지 않고 거기에서 한 400권을 가지고 가서 어떤 거기에 있는 문학관이나 혹은 문인들이나 또 심포지움에 참석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려고 생각했는데 터키에서 제일 처음에 이거 배분 못한다 그래서 종교상 앙카라 대학하고 앙카라 대학 한국어과 그 다음에 카파토키아에는 에리제스 한국어과 그 교수들에게 이렇게 줬더니만은 교수들, 아니, 너무 좋다고. 우리 교재를 쓰겠다. 각각 두 대학에서 150권씩 달라 그래서 150권씩 드렸어요. 그래가지고 그쪽에서 지금 교재로 사용하면서 독립모골이 터키에 상륙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확실히 세계적인 작품이 맞기는 맞나 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문학관 이야기가 나온 김에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앞으로 뭐 문학관에 대한 욕심도 굉장히 많으실 것 같고요. 목표도 있으실 것 같아요. 어떤 문학관으로 좀 키워보고 싶은 욕심을 갖고 계시나요? 이제는 경주가 세계로 이렇게 부각되는 하나의 도시이기 때문에 많은 또 행사가 있고 하니까 독립모골 문학관은 앞으로 세계로 나아가는 그런 문학관이 돼야 되겠다. 그래서 그런 행사도 하고, 또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이 모골 탄생 100주년을 기념을 해서 이제 그 모골시 백선을 그 한국어, 영어, 일어, 또 중국어 이렇게 해가지고 4권의 시집을 또 발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점차로 세계로 나아가는 하나의 세계인들이 앞으로 많이 올 수 있는 그런 문학관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이제 방향으로 운영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독립모골 문학관이 한국의 많은 문학관들 중에서 모범적인 문학관으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2012년에 이제 그 모범 문학관으로 선정이 됐죠. 예, 그야말로 자랑할 것이 많을 것 같은데 관장님으로서 자랑할 시간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점을 좀 자랑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문학관은 운영하는 사람이 이 문학관이 내 것이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또 모든 것을 거기에 몰두하는 그리고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기획하는 그런 자세로 나갈 때 문학관이 발전을 하지, 그냥 이것이 그냥 와서 나는 뭐 건물을 한다, 그냥 문학관을 운영한다, 이런 자세로 가지고는 절대 앞서가는 문학관이 못 되지요. 그러니까 이 문학관을 운영하는 사람이나 여기 또 직원들은 이게 내 거다 하는 관념, 그리고 나는 그냥 와서 근무하는 사람이라 하는 이런 관념을 버리고 바로 거기에서 몰두할 때 문학관은 발전하고 또 끊임없는 새로운 기획이 있어야 문학관이 모범 문학관이 되지, 그냥 없이 그냥 그대로 따라가는 문학관이 되면 좋은 문학관이 못 되겠죠. 그게 바로 글로벌 리더가 그렇습니다.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 장윤익 관장님의 인생을 만나볼 세 번째 키워드를 공개합니다. 자, 세 번째 키워드가 나그네 정입니다. 올해는 이 박목월 시인 탄생 100주년이기 때문에 또 우리 나그네 정도 1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공간이라고 들었습니다. 근데 이곳 문학관에 자리하지 않고 박목월 선생 생가에 자리하더라고요. 이유가 있을까요? 박목월 선생님의 시 중에서
특히 초기시, 이 나그네, 그다음 그 청로루, 또 윤사월, 산도와 이런 등등의 작품들은 거의 그 생가 주변 배경하고 연관이 있어요. 예. 그래서 나그네라는 시도 바로 그 생가 주변의 그 하고 배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특히 그 생가에다가 나그네라는 그 정자를 만든 그런 의미가 있지요. 이런 점에서 생각하고 다 연계가 되어 있는 겁니다. 아, 그러면은 그 박목월 선생의 나그네라는 시에서 따온 나그네 정이군요. 네. 근데 그러고 보면은 김동리 선생의 작품들도 가만 보면은 이곳 경주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곳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60% 이상이 경주 배경입니다. 예. 박목월 선생님도 적어도 경주 배경의 시가 한 50여 편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그 경주를 배경 두 분 다 아주 경주를 사랑하고 또 경주를 배경으로 한 작품을 굉장히 많이 썼다고 볼 수 있겠죠. 저희가 그 알기로는 우리 그 관장님과 박목월 선생님과도 인연이 좀 있다고 들었습니다. 두 분이 어떤 관계셨고 어떻게 만남이 있으셨어요? 제가 박목월 선생님을 한 3번 정도 만났습니다. 예. 한 번은 댁에서 제일 처음에 인사를 했고, 또 한 번은 한양대학에서 한번 인사를 해서 대화를 나누었고, 또 한 번은 박목월 선생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한양대학 병원에 또 입원해 계실 때, 그때 한번 박목월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일반 분들은 박목월 선생님, 박목월 시인이라고 하면은 이제 시로만 접하고 이제 어느 TV에서만 접할 법한데 실제로 접해본 박목월 선생은 어떤 분이십니까? 박목월 선생님은 제가 접해보고는 매우 소탈하고 예. 자기 시에 있어서 이제 관리는 엄격하고 그 성격은 소탈하시고 또 인물도 잘생겼거든요. 인물도 잘생겼고 이런데 그때 한양대학 병원에 입원해 계실 때 한국 문인협회 이사장, 회장 선거가 있을 무렵이에요. 예. 근데 그 회장 선거가 열이 굉장히 열이 붙어가지고 그 대결이 심하게 됐을 텐데 그때 박목월 선생님 말씀이 왜들 저렇게 너무 열을 가지고 저러느냐. 한국 문인협회 회장이 될 거라고 차라리 막 거기다가 선거하는 날 선거도 치워버리고 술동이나 갖다 놓고 서로 이렇게 떠먹으면서 예. 그래가지고 막 추천하면 되지 뭘 저러냐고 말이지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굉장히 인간적인 방법으로 대하셨던 그렇죠. 분이시군요. 인간적인 방법. 예. 굉장히 인간적이고 또 많은 제자들을 갖다 열심히 키웠어요. 예. 제자를 아주 다스리고 키우는 여기에 대해서 대단한 자기의 열정을 가지신 분이다. 그래서 우리 문단에 있어서는 굉장히 기여도 하셨지만은 인간적인 면모도 매우 따사로우면서도 또 제자를 또 이제 하는 데는 또 엄격한 이런 것도 동시에 지니고 있는 분이시다. 이런 것을 느꼈습니다. 워낙 유명한 세계적인 작가고 또 국민 시인이기도 하지만 우리 그 한국 문학에서 김동리 선생과 박목월 시인에 대해서 그 관장님께서 이 평가를 하자면은 어떤 분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김동리 선생은 소설 쪽에서 이제 세계적인 작가니까 특히 이제 김동리 선생님은 바로 세계적인 작가가 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경주 것입니다. 이 한국의 어떤 사상, 한국의 고유 정신인 샤머니즘에다가 거기에 화랑정신, 풍류사상 이런 것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한국의 고유정신을, 고유사상을, 민족정신을 세계화시킨 작가입니다. 그리고 박목월 선생님은 이 어린이의 동요로부터 시작해가지고 톡착적인 상토적인 서정에다가 거기다가
어떤 그 민요적인 가락 이런 것을 살린 시인이기 때문에 두 분 다 한국의 것을 살린 시인이고 이 경주의 것을 살린 시인입니다. 그래서 그 정지용 시인이 이 뭐라고 말씀하셨냐 그러면 추천을 하실 때 북에는 소월이 있고 남에는 모월이 있다 그랬거든요. 막 그런 시인이기 때문에 두 분은 한국의 우뚝 서선 시와 소설의 두 산맥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두 분의 작품들 중에서 우리 시청자분들께 이 작품만은 꼭 봤으면 하고 추천해 드릴 만한 책이라든지 시집이 있다면은 어떤 책과 시집을 김동리 추천해 보고 싶으세요? 선생님의 그 소설은 제가 볼 때는 문여도 같은 소설이나 을화도 뭐 읽어야 될 거고 사반의 십자가, 등신불, 또 황토기 이런 작품들도 읽는 것이 안 좋겠냐 보고 또 하나는 이 삼국시대를 다룬 이 삼국기와 대왕암 이런 소설도 읽어보면 김동리의 그 처치를 이렇게 볼 수 있다고 보고요. 박목월 선생님의 시집은 우선 이 청록집 초기시하고 그 다음에 그 산도화 초기시고 뭐 청담 뭐 이런 경상도 가랑잎 이런 시집들을 읽어보면 박목월 선생님을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동리목어를 사랑하는 장윤익 관장의 네 번째 키워드를 공개합니다. 자, 네 번째 키워드가 김춘수입니다. 예, 우리 장윤익 관장님의 스승이시자 당대의 또 시인이시잖아요. 그 원래 꿈이 시인이셨는데 이 김춘수 스승님 때문에 꿈을 접으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이야기인가요? 김춘수 시인은 이제 제 대학원 지도 교수고 예. 또 그 연구실에서 제가 조교 생활도 했고 경북대학교 출신들을 문단에 등단을 상당히 시켰습니다. 그래서 저보고도 이제 장 선생 시 쓴다는 시를 쓴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하루는 이제 선생님 그 연구실에 시를 한 10편 정도 써가지고 연구실에 들어갔어요. 들어가는데 들어가니까 선생님이 마침 안 계셨어요. 근데 책상 위에 보니까 이 원고용지에 연필로 쓴 시가 2편 놓여 있더라고요. 아직 미발표작입니다. 스승님의 시가. 예, 선생님의 시가, 김춘수 선생님 시가 미발표작인데 위에 보면 잠자리라는 시가 있고 또 밑에 시가 2편 있는데 읽어보니까 너무 잘 썼어요. 예. 너무 잘 써서 그때 나는 평생을 써도 이분 따라가기 어렵구나. 이래서 나오면서 길을 달려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다음에 한 3개월 후부터 이제 그 내가 육군병원에서 배운 정신분석학, 정신병리학 그리고 경북대학에서 배운 역사 그 다음에 내가 한 문학 이런 걸 가지고 합쳤어. 이상이라는 그 작가의 생애와 예술을 시인 이상. 예. 시인 이상에 대한 생애와 예술을 정신분석학과 정신병리학적으로 고찰한 작품을
자의식 문학과 난해의 한계성이라는 제목으로 작품을 썼어요. 중앙일보 이제다가 신춘문예 했던 적이 전에 김춘 선생님에게 이제 가져갔습니다. 가져가서 선생님 이거 신춘문예 제출하려고 하는데 선생님 봐주십시오. 그 말씀은 정작 보여드리려고 했던 시는 못 보여드리고 그렇죠. 오히려 그 시는 접어두고 예. 이제 그 다른 쪽에 이 논문을 가지고 보여주시는 거군요. 결국 그게 당선이 됐어요. 예. 당선돼 가지고 됐는데 그런 점에 있어서는 뭐 여러 가지 김춘수 선생하고는 여러 가지 면에서 뭐 인연이 많다고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천성적인 시인입니다. 끊임없는 그 시에 대해서 실험과 그 다음에 새로운 어떤 시에 대한 그 가치, 이미지, 발굴 이에 대해서 끊임없는 노력하시고 또 이론도 개발하시고 그래서 학생들에게 아주 명확한 시가 무엇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제시해주는 막 그런 분으로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도 있고요. 요새는 대입도 그렇고요, 뭐 취직도 그렇고요, 또 SNS가 확산되면서 글을 쓰는 일들이 잦아졌습니다. 그리고 또 글을 잘 쓰는 게 큰 능력으로 치부되기도 하는데 글을 잘 쓰는 게 또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이 글을 잘 쓰기 위한 팁이 좀 있을까요? 그래서 글을 잘 쓰기 위해서는 남의 글을 좀 많이 좀 읽어야 되고 읽고서 그다음에 자기 글을 좀 남에게 상담을 해서 내 글이 어떠냐 하는 걸 갖다가 상당히 조금 많이 지도를 좀 받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보통 글 쓰는 사람들이 자기 글을 써놓고는 자기 글이 최고로 생각하거든. 예. 자기 어디가 잘못됐는지도 전도 생각 안 하고 자기 글이 최고로 하니까 남에게 상당히 많은 그 충고도 받고 또 훈련도 받고 그다음에 남의 글을 많이 읽고서 이렇게 거기에 대해서 또 생각도 많이 하고 이렇게 해야 좋은 글을 쓸 수 있겠지요. 그냥 그런 훈련도 받지 않고 늘 자기 글만 쓴다고 하면 이게 잘 쓴지 못 쓴지 어느 정도 수준이었는지 모르니까 그런 걸 위해서는 끊임없은 남하고 대담하고 또 먼저 앞서가는 사람에게 또 충고를 받고 이런 과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솔직하게 자기의 표현을 글로 적고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과 나눌 수 있는 시간을 갖는 게 중요하다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훈련도 받아야 되거든요. 예. 그럼 반대로요. 이 책을 또 보고 남의 글을 보고 논리적으로 이해하고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작업인 것 같거든요. 다른 사람의 글을 잘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어떤 방법일까요? 어떻게 하면 책을 그리고 어떻게 하면 글을 조금 더 제대로 읽을 수 있을까요? 남의 글을 보고서 이렇게 빨리 파악하고 빨리 요약하고 하는 것을 불란서에서는 그 딕대 받아쓰기 훈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초등학교부터 시작해서 대학까지 받아쓰기 훈련이 있는데 이거는 이 한국도 그게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제 남의 글을 읽고서 그걸 한 7줄로 요약해서라. 이렇게 하는 걸 훈련을 끊임없이 시키거든요. 우리나라에도 보면 남의 글을 갖다 읽고서 읽지 않습니까? 책을 읽고서는 그것을 갖다가 이제 이게 뭐냐 하는 것을 자기가 빨리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지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 읽어서, 읽으면서 그 생각을 안 해요. 생각을 안 하니까 글을 읽으면서, 요거 한 그 단락을 읽는다. 혹은 한 페이지를 읽으면 페이지에서 가장 핵심이 뭐다. 하는 것을 파악하면서 넘어가고, 이러면 전체적으로 나중에 모으면 쉽게 이해할 수 있죠. 또 그렇지 않고 뭐 막연히 읽어가지고는 나중에 가서는 황당해지니까 문제가 있다고. 핵심 어구들을 파악해서 그렇죠. 연결만 잘해도 예, 한 권의 책이 완성된다. 그럼요. 이런 표현이 되겠군요. 예. 저도 앞으로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야, 오늘도 벌써 마무리를 해야 될 시간이 왔습니다. 평론가로서 오늘 톡톡동해인과 함께했던 시간, 저와 함께했던 시간을 평론해 보자면 어떠셨어요? 예. 아주 질문도
매우 핵심적인 질문을 많이 해가지고 제가 아주 편안하게 답변할 수 있는 그런 순서로 이어주는 것이 이제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고요. 여기에서 이러한 대화가 앞으로 우리 독립모골문학관 앞으로 발전에 상당한 도움이 되고 또 모골 선생, 독립 선생님의 문학 정신을 알리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이 독립모골문학관을 많이 사랑해 주셔서 또 자주 들리셔서 충고도 해주시고 또 독립선생 문학이 영원히 또 세계적으로 또 세계화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 도움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장윤희 관장님과 더불어서 김동리 그리고 박모골 선생님까지 경주가 기억해야 할 세 분을 전부 다 한꺼번에 만난 것 같아서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애써주셔서요, 우리 경주의 문학의 르네상스 바람이 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음성은 바람에 불려서 오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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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목소리도 바람에 날려서 아버님이 여기서 태어나시고 여기서 자라고 여기서 글을 쓰고 그리고 다시 이곳에 아버님 살던 모습 그대로 복원시켜 놓은 이 자리에서 100주년 기념 식을 가지게 돼서 어떻게 기쁜지 그 감회는 정말 말할 수가 없습니다. 모골 시정신이랄까 이런 것들이 이 고향 터전 안에서 싹시 돼서 다시 피어나는 그런 환상을 가지게 합니다. 생가도 제 생각 같아서는 이제 꽃도 심고 그래서 어떤 문학 공간으로서의 유명세를 좀 만들어 가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네.